대법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저 게시판에 글이 진짜 드글드글하게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노행남 부산 동부지법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이런 거.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입니까? 예, 이런 얘기들.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 대표 회의는 판사들의 친목 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 공개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하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재판입니까? 절대 다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기괴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김주옥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서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의견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사들도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창피하죠. 제가 그 판사에 있었다면 그 지금 읽어주신 그 내용 이상으로 저도 글을 썼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2009년에 신영철 대법관이 그 촛불 집회와 관련된 집시법 위반 사건에 관해서 뭐 배당 몰아주기하고 사건 처리 암시하고 그런 대가로 대법관이 된 것에 대해서 붕괴를 해가지고 물러나라고. 근데 사법 역사상 하급 판사가 대법관을 향해서 물러나라고 한 게 제가 최초였습니다. 그 이후로 없었고요. 지금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금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소리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야? 이런 얘기를 하급 판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착각에 무슨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일선 판사들한테 듣고 있는 판인데 그들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한들 국민이 수용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게 최종 판결이니까 제도적으로 수용을 불복을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누가 그 마음속으로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소원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재판 소원 이런 상태라면 대법원이 이 지경이라면 재판 소원 해야죠. 그렇죠. 헌법 소원 하듯이 재판 소원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금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에서는 뭐 재판 소원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막 일이 핑퐁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너 차례 있었어요. 그 취소한 전례는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헌이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위헌적으로 선언을 해서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대법원 판결을 급기야 취소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심제를 하자는 거냐? 그거 거짓말 뻥입니다. 그거는. 아, 국민의힘 뻥이에요? 거짓말? 대륙법계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이 재판 소환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이. 그리고 이 헌법재판 제도 자체를 우리가 독일 법계를 모방을 해가지고 그렇죠, 수입한 나라입니다. 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님 독일에 있답니다. 세계 최초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거 꼼꼼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은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 이 검찰만 좀 어떻게 손을 보면 그러면 좀 우리 사법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법원 개혁도 이거 당장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대법관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 말씀하신 독일도 프랑스도 독일 연방법원은 뭐 판사가 몇 명이더라? 320명. 독일도 몇백 명 됩니다. 독일이 320명이고 프랑스가 120명.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4명. 그렇죠. 왜 이렇게 작아요? 그렇게 된 데는 대법원이 지금까지는
인원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이 예. 맨날 일 많아서 상고법원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일은 난리. 많아도 인원수 늘리면 우리의 권위가 낮아진다. 기득권 우리끼리 딱 이렇게 14명이 나눠 먹어야지. 이거 140명 되면은 이거 큰일 나. 예. 네. 이거예요? 그랬죠. 지금까지 그랬는데 네. 최근 우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을 들어보면 대법원은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까지는 네. 늘려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명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좀 짜요. 많이 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수 늘리면 뭐 반대하고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막 100명으로 줄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근데 어차피 대법관 수는 법률에서 정하는 거라서 네. 늘려보고 네. 그게 부족하면 또 늘리고 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팍팍 늘릴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저는 국회의원 수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갖고 있는 어떤 특혜 이런 것들을 평범한 직장인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법원 개혁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재판소원을 도입하느냐, 네. 그다음에 대법관 수를 30몇 명으로 늘리느냐 이제 이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중요한 개혁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개혁. 그거보다 더 제가 볼 급한. 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개혁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뭔가요? 지금의 법원 판사들의 구성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어떤 상류층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로스쿨을 나와서 5년 동안의 법적 경력을 쌓은 후에 법관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간의 변호사 생활에서 얻어지는 그 수입을 뿌리치고 마다하고 법관이라는 그 보수가 변호사 보수의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보수를 받고 법관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집안의 재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독특한 나는 법관 아니면 안 돼라는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재력이 튼튼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후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 법관들이 일단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법관으로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재판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사실관계를 법률에 적용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인정 자체가 그 사람의 철학과 경험이 다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득권 편일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법관들이. 그럴 수밖에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재벌들에게 유리한 그렇죠. 판결이 예.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진짜 본질적인 우리 법원의 보수화의 이제 본질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더라고. 우선은 법관의 처우를 지금의 처우보다 대폭, 그러니까 기존의 공무원 보수 체계에 벗어나서 대폭 늘린다. 그래야지 그 변호사 수입을 포기하고도 법관으로 갈 사람들이 생긴다. 네.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 그 돈 없는 사람들이. 네. 대신에 그렇게 법관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대신에 법관들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그 징계 사유에 해임이 빠져 있습니다. 최고의 징계가 정직밖에 없는데 해임도 네. 시킬 수 있게 하고. 법관들. 예. 그 다음에 그 법관들에게 어떤 법관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받게 하느냐 하면 네. 압수수색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교육, 직접 당하게 하는 교육, 그 다음에 네. 여러 가지 그 어떤 삶의 현장과 관련돼서 경험을 본인들이 그 어떤 경제적 토대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뭐 중국처럼 하방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법조윤리 예. 무엇보다도 법조윤리를 매년 받게 해서 예. 항상 머릿속에 법조윤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제가 보기에 요 법조윤리는 김장하 선생님하고 문형배 전 재판관이 두 분이 맡아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맡아주시면 그러면 좀
이분들이 채점해야 됩니다. 예. 그 법관을 하려면 문영배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예, 김장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라. 법조윤리 교육의 예. 일환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초빙해다가 예. 이야기도 듣고 예. 근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청렴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청렴한 사람이 없고 그냥 돈 앞에 전부 다 똑같이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이제 법관의 이제 분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법관들이 어떠냐면은 사기죄보다 절도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사기를 벌이는 그 사기 범죄보다 네. 10,000원을 훔친 절도죄를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원래 이제 법관 끝난 다음에 정관예우가 더 심각한 거여서 이 사실 예. 정관예우 금지 법안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연장선입니다. 예, 정관예우 예. 금지하는 법안도 만들고 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타락한 사회예요. 대한민국이 특히 고위공직자 높을수록 타락이 강도가 셉니다. 윤석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건희 씨 보십시오. 덮어놓고 그냥 다이아 목걸이 받고 그렇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최소한 청렴하지가 않다 공직사회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식으로 다시 마니뿔리떼 운동을 하든지 깨끗한 손 운동을 하든지 이게 진짜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평범한 시민들이 이게 진짜 높은 사람일수록 청렴 결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53분이어서 그 어찌됐든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충격적인